궁궐 안환관들은 도망치기도 전에 참혹하게 쓰러졌다. 원소는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이제부터 십상시에 온 가족을 모두 찾아내어 베어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씨를 말려라. 피로 눈이 뒤집힌 군사들은 광기에 휩싸였다. 환관의 가족이라 의심만 돼도 탁치는 대로 찌르고 베었다. 하루 동안 죽어나간 이가 무려 2천을 넘었다. 선봉엔 원소의 이복동생 원술이 있었고 군사들은 거의 미쳐 있었다. 세상에 인자한 군자라던 원소의 본 모습은 바로 이토록 잔혹했다. 그 광경 속에 조조도 있었다. 그도 환관의 핏줄이었기에 감히 이 살육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만이라도 빼내려 애썼다. 일부는 불타는 궁궐의 화재를 끄게 하고 나머지는 황제를 끌고 달아난 내시 장양과 그 무리를 추격하게 했다. 조조는 하태우를 설득하여 제실의 어른으로 혼란한 대국을 주관하게 했다. 한편 어린 소재와 진류왕을 데리고 달아난 장양과 단규는 연기와 불길을 해치고 북망산 깊숙이 몸을 숨겼다. 하지만 삼경 무렵 뒤편에서 우레같은 함성이 울렸고 인마가 들이닥쳤다. 그 선봉엔 하남의 관리 민공이 있었다. 역적들, 멈춰라. 민공이 이끄는 군사는 맹렬히 돌진했고 장양은 사태가 끝났음을 직감해 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단규는 황제를 버리고 숲속으로 주랭랑쳤다. 남겨진 소재와 진류왕은 환관 소나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쫓아온 자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일단 강가 풀숲에 몸을 숨겼다. 민공은 병사들을 풀어 천자를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떠났다. 황제 형제는 여전히 풀숲에 엎드려 있었다. 사경이 되자 이슬은 차고 배는 고팠다. 궁궐의 비단 이불 속에서 자라온 그들에게 이 추위와 배고픔은 더욱 가혹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다가 진류왕이 입을 열었다. 이곳은 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따로 살아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소재도 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묶고 어둠 속 언덕을 기어올랐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길엔 가시덤불이 가득했고 달빛조차 닿지 않아 한 발짝 떼기도 어려웠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 몰려들어 형제의 앞길을 비춘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진류왕이 감탄하며 반딧불을 따라 걷자고 제안했다. 둘은 망설임 없이 따랐고 어둠 속에서 길이 드러났다. 그러나 5경쯤 되자 두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산자락에서 풀더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형제는 그 위에 몸을 두었다. 그 풀더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장원이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붉은 해 2개가 집 뒤로 떨어지는 꿈이었다. 흠칫 놀라 잠에서 깬 그는 예사롭지 않다 여겨 곧장 집 뒤편을 살폈다. 그러자 붉은 빛이 피어오르고 풀더미 위에 누워있는 두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두 분은 어느 집 자제이십니까? 주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소재는 망설였지만 진류왕이 먼저 답했다. 이분은 천자시며 나는 그의 아우 진류왕입니다. 십상시에 난을 피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들은 주인은 놀라 2번 절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옛 선제 때 사도의 벼슬을 지낸 최열의 아우 최일하옵니다. 십상시에 횡포가 싫어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이는 곧장 두 형제를 장원으로 모시고 술과 밥을 정성껏 올렸다. 그에게 형제는 잃었던 등불 같았고 형제에겐 그가 마치 하늘이 보낸 은인 같았다. 한편 민공은 아직도 황제를 찾고 있었다. 수색 도중 그는 도망쳤던 단규를 붙잡았다. 천자는 어디 계시느냐? 단규는 벌벌 떨며 모른다고 답했고 분노한 민공은 그 자리에서 단규를 베어먹을 말 안장에 걸었다. 그리고 군사를 다시 나눠 수색에 나섰다. 그 자신도 말을 몰아숲기를 달리던 중 우연히 최희의 장원 앞에 다다랐다. 말발굽 소리에 나온 최희가 물었다. 어르신은 누구시며 말에 달린 저 머리는 누구 것이오? 나는 하남의 민공이요. 지금 황제 폐하와 진류왕을 찾고 있소. 저 머리는 십상시 단규의 것이오. 폐하를 찾아서 무엇을 하시겠소? 궁으로 다시 모실 것이오. 십상시 무리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민공은 낙양에서 벌어진 창극과 모든 경과를 설명했다. 최희는 그의 말을 곰곰이 듣고 나서 그가 황제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민공을 장원으로 들여보냈고 마침내 민공은 황제를 뵐 수 있었다. 민공은 황제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폐하, 나라에 하루라도 임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도성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최희도 마침내 장래의 유일한 말 한 피를 끌어내 황제를 태울 준비를 했다. 그 밤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재는 여인말 한 필에 진료왕과 함께 올라탔다. 그렇게 최희의 장원을 떠난 지 30리도 채 가지 못했을 때 다시 수백의 군사들이 황제를 맞이했다. 앞에는 사도 왕윤과 태희 양표, 그리고 원소를 비롯한 남북군의 지휘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먼저 당규의 목을 낙양성 안으로 들여보내어 반역을 평정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황제와 진료왕에게 좋은 말을 내어 위엄을 갖추도록 했다. 그 장면은 마치 어린 황제가 진정한 제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듯 보였다. 옛부터 낙양의 아이들 사이에 전해지는 노래가 있었다. 황제는 황제가 아니고 왕도 왕이 아니네. 천술의 만마리 북망산으로 달려가네. 이 노래는 그날 현실이 되었다. 전날 밤 황제는 그저 도망자였고 진료왕은 허기를 견디며 풀숲에서 떨고 있었으나 이제는 수천의 인마가 북망산에 가득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관 10명은 모두 죽었고 그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었다. 하진과 하묘 등 외척 세력도 무너지며 오랜 병폐가 일시에 쓸려나간 셈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이미 한나라를 떠났는지도 모른다. 황제 일행이 낙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더니 또 한 무리의 인마가 앞길을 막았다. 일행은 멈췄고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제 역시 공포에 사로잡혔다. 누구냐 감히 어가를 막는 자가. 원소가 말을 달려 앞에 나서며 외쳤다. 오색 깃발 아래에서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다. 그 얼굴은 낯설었다. 그는 오히려 먼저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그의 말투는 거만했고 태도는 불손했다. 누가 봐도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듯했다. 대신들은 웅성거렸고 황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어린 진료왕이 앞으로 나섰다. 거기 있는 자, 내 이름은 무엇이냐? 10살도 채 안 된 아이의 목소리는 당찼고 또 날카로웠다. 낯선 장수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름을 밝혔다. 서량자사 동탁이라오. 동탁이라는 이름의 일부 대신들은 안도했지만 다른 이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진료왕은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대는 어가를 호위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위협하여 빼앗으려 온 것인가? 그 물음에 동탁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답했다. 어가를 호위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자가 여기 계신데 어찌하여 말에서 내려 절하지 않는가? 진료왕은 다시 한번 단호히 꾸짖었다. 동탁은 결국 그 말에 기가 죽어 허둥지둥 말에서 내려 황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누구보다 어린 진료왕의 눈빛이 그 들판의 1000명 군사보다 더 날카롭고 당당했다. 진료왕은 9살의 나이에도 당차고 냉철하게 동탁을 다루었고 그 언변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 순간부터였을까? 동탁은 오히려 소재를 패하고 진료왕을 제위에 올릴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서량병의 호위를 받은 황제 일행은 다시는 지체하지 않고 궁으로 향했다. 궁궐에 도착한 황제는 하태우와 눈물의 상봉을 나눴다. 하지만 그 제외도 잠시 궁궐은 이미 폐허에 가까웠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통의 옥새가 사라져 있었다. 옥새의 실종은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병고였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궁 밖의 군사를 이끌고 주둔한 동탁이었다. 동탁은 철갑을 입은 기병들을 앞세워 매일 성 안거리를 행군시켰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수하만 데리고 급히 온 동탁으로선 허세였지만 혼란에 지친 사람들에겐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얼마 후 동탁의 본대가 도착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궁중을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고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후궁교의 포시는 원소를 찾아가 경고했다. 동탁은 틀림없이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소는 머뭇거렸다. 막 조정이 세워진 마당에 경솔하게 움직이면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어. 실망한 포시는 왕윤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왕윤도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괜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여겨질 수도 있어. 결국 포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신이 거느리던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빠져나가 태산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다. 동탁의 귀에 이 소식이 닿을까 두려운 마음과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의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다. 예상대로 사태는 머지않아 벌어졌다. 동탁은 하진 형제의 병권까지 손에 넣자 자신의 사위이자 모사인 이유를 불렀다. 금상의 자리를 패하고 진료왕을 새 황제로 세우고 싶다. 내 생각은? 이유는 짧은 침묵 후에 찬성했다. 지금 조정은 주인 없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 온명원에서 대신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거기서 폐위를 선언하고 반대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공의 권세를 떨칠 때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동탁은 곧장 다음날 큰 연회를 온명원에서 벌이고 모든 대신들을 불렀다. 모두 동탁을 두려워해 거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동탁은 칼을 찬 채로 호위병들과 함께 천천히 말을 타고 나타났다. 술잔이 몇 번 돌고 음악이 흐르던 그 순간 동탁이 갑자기 손을 들어 술도 음악도 멈추게 했다. 침묵 속 천지를 울릴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탁은 연회장 중앙에 우뚝 서서 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동탁이 드릴 말씀이 있소.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오. 이미 그가 무엇을 꺼낼지 눈치챈 백관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봤다. 동탁은 목소리를 높여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다. 천자란 뭇백성의 어버이요 나라의 머리입니다. 위험이 없으면 종묘와 사직을 받들 수 없습니다. 지금 황제는 너무 유약하여 진류왕 전하의 총명함과 학문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황제를 패하고 진류왕을 새 천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 대신들의 뜻은 어떠합니까? 그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마침내 동탁은 자신의 반역을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었다. 문은 본디문을 보호하는 그림자이어야 한다. 힘은 명예와 미덕을 위해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힘이 스스로 앞서 문을 누르고 명분과 정통을 꺾는 순간 그것은 오욕이 되고 악이 된다. 동탁 역시 처음에는 용맹한 장군으로 존경받았으나 이제는 그 칼끝이 주인을 향하고 있었다. 대신들은 동탁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칼날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동탁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한 인물이 벌떡 일어나 탁자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는 것이냐. 그 목소리는 천정을 뚫을 기세였고 그 눈빛은 동탁조차 움찔하게 했다. 그날 연회장은 피보다 더 붉은 침묵과 용기로 물들기 시작했다. 감히 누가 그런 망언을 하는가. 황제 폐하는 선제의 친자로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어찌 폐위를 운운하는가. 내가야말로 반역을 꾀하는 자가 아니냐. 잔치 자리를 가르며 분노에 찬 외침이 터졌다. 모두가 놀라 돌아본 그곳엔 형주의 관리를 맡은 정원이 서 있었다. 대신들은 놀람과 동시에 속으로는 반가웠다. 누군가 그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탁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정원을 노려보았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 동탁은 칼을 뽑아 정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는 그의 모사 이유가 지시한 바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원 뒤에 서 있던 장수가 동탁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키는 크고 위험 넘치는 인상이었으며 손엔 방천하극이 들려 있었다. 동탁조차 그 장수를 보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먼저 배려한 정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엄습했다. 이유가 급히 달려나가 동탁을 말렸다. 지금은 잔치 자리입니다. 나라의 정세를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내일 조정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심이 옳습니다. 동탁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칼을 거두었다. 정원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말에 올라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동탁은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백관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내 말이 그토록 그른 것이오? 그러자 이번엔 아직 도성 밖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조정원로 노식이 입을 열었다. 그렇소. 공의 말은 옳지 않소. 태갑이 어리석어 신하이온이 잠시 폐위했듯 혹은 창의왕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죄를 저질러 폐위된 일은 있었지만 지금의 황제께서는 그와는 다릅니다. 학식과 너그러움을 갖춘 군주로 폐위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공은 외지의 관리일 뿐이니 조정의 중대사를 논할 자격도 없소. 성인께서도 이윤과 같은 덕과 지혜가 없다면 천자를 폐하는 건 단지 찬탈이라 하셨소이다. 동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결국 다시 칼을 뽑아 노식을 해치려 했다. 그때 의랑팽백이 급히 나섰다. 노상선은 온 나라의 인망이 두터운 분이옵니다. 지금 그분을 해하시면 천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동탁은 분을 사기며 겨우 칼을 집어넣었다. 이어 사도 왕윤이 조용히 나서서 말했다. 천자의 폐위를 술자리에서 논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다른 날을 정해 다시 의논함이 옳습니다. 뭇 대신들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동탁은 오히려 더 분노에 차올랐다. 그는 칼을 다시 뽑아 온명원 앞에 버티고 섰다. 피를 보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듯한 분위기였다. 그때 원문 밖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장한 장수는 위풍당당했고 손에 화극을 비껴든 모습은 이미 싸움을 준비한 자의 자세였다. 저 자는 누구냐? 동탁이 그 기세에 눌려 이유에게 물었다. 정원의 양자 성은 여 이름은 포. 자는 봉이라 하옵니다.
그 이름은 곧 후일 천하를 진동시킬 이름이었다. 여포. 그 자는 여포라 합니다. 용맹이 하늘을 찌르니 주공께서는 부디 자리를 피하십시오. 모사 이후의 말에 동탁의 얼굴이 굳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이 꿈틀거렸다. 결국 그는 슬며시 온명한 깊숙이 몸을 숨겼다. 여포를 앞세워 동탁을 치려던 정원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조정을 살리려면 동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다음 날 정원은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동탁에게 정식으로 전투를 신청했다. 형주의 정원이 군사를 이끌고 동탁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이유와 함께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출전했다. 양측은 전장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팽팽히 대치했다. 동탁은 정원의 진을 살펴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여포가 진문 앞에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금빛관의 화려한 갑옷, 손에는 방천하극이 들려 있었고 말에 오르지도 않은 채 동탁의 시선을 똑바로 받으며 서 있었다. 여포는 오원 땅 출신으로 무예에 능한 전사였다. 그 솜씨는 검, 창, 활 모두에 능했고 특히 방천하극을 다루는 기술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병주의 말단 관리였지만 정원의 눈에 들어 점차 출세했다. 정원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고 여포도 진심으로 따랐다. 두 사람은 주군과 신하 이상의 부자지간의 의리로 맺어져 있었다. 정원이 낙양의 군사를 이끈 것도 처음엔 하진의 밀서에 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군사를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낙양 백성들은 정원의 군대가 성 밖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였다. 그런 신중함은 곧 정원의 품격이었다. 이윽고 정원이 말에 올라 전장에 나서자 여포도 말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함께 동탁의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정원은 채찍으로 동탁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라의 재앙이 가득하고 백성이 토탄에 빠졌으니 환관무리를 없애는 일이 시급했다. 그런데 너는 공 하나 없이 그 틈을 타 조정을 어지럽히고 폐위를 논하고 있으니 너야말로 역적이 아니냐. 동탁은 말문이 막혔다. 정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그의 말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당황한 동탁은 반격하려 했지만 아직 입을 떼기도 전에 여포가 말을 몰아 동탁의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화극이 번개처럼 휘둘러졌고 동탁의 군사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그 기세는 마치 폭풍처럼 거셌다. 아무도 막지 못했고 동탁마저 말머리를 돌려 도망쳤다. 그의 군사들은 대장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자 마치 눈사태처럼 무너졌다. 정원의 군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였다. 동탁은 30리나 도망친 끝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애초에 정원의 병력은 동탁의 본대에 비해 약했다. 그러나 동탁은 자신의 주력 병력을 서량에 남겨두었고 여포의 용맹은 전장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날 동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동탁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정원을 제거할 계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오늘 보니 여포라는 자 예사 사람이 아니다. 저자를 내 사람으로 만든다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동탁이 탄식하듯 말하자 문득한 장수가 나섰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가 용맹하긴 하나 꽤가 부족한 인물이지요. 이익 앞에 대열을 잇는 성정이니 제가 그 마음을 움직여보겠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손을 모으고 주공께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동탁이 놀라 쳐다보니 바로 호분 중랑장 이숙이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주공께선 적도라는 천리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약간의 금은 보화까지 얻는다면 여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 말까지 얻는다면 여포는 반드시 정원을 버리고 주공께로 올 것입니다. 동탁은 쉽게 믿지 못했다. 그는 이숙의 말을 곁에 있던 이유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이 말이 될까? 동탁은 원래 척도말을 누구보다 아꼈다. 그래서 말보다도 그 손해가 더 아깝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유는 그 속내를 간파하고 나직이 말했다. 천하를 얻고자 하시면서 어찌 말 한 피를 아까워하십니까? 이 말에 동탁도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적토마 한 필과 함께 황금 1000냥, 옥으로 만든 띠와 구슬 수십 알을 이숙에게 건네주었다. 이숙은 예물을 챙겨 몰래 여포의 진영으로 향했다. 정원의 군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여 장군의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그 말에 여포는 별 생각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그가 무사했는가? 오랜만일세. 자네가 큰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렇게 찾아왔네. 이숙은 자기가 동탁의 사람이란 말은 감춘 채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준비해온 척토마를 끌고 오게 하며 말했다. 좋은 말 한 피를 얻었네. 자네에게 주려고 가져온 걸세.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이지. 이름하여 척토. 물도 넘고 산도 오르며 그 기세는 마치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날 듯하네. 자네 같은 장수가 타야 어울리지 않겠나? 여포는 말 위용을 살펴보다 숨을 삼켰다. 말은 온몸이 불처럼 붉고 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는 1장, 높이는 8자. 눈빛은 날카롭고 울음소리는 천둥 같았다. 그 모습은 이숙이 읊은 시처럼 위풍당당했다. 천리를 달려도 먼지가 따를 뿐 물 건너고 산 넘을 때 자주빛 안개가 갈라지고 매를 풀어 날려도 이 말은 더 빠르다. 여포의 눈빛이 흔들렸다. 명마의 기세와 눈앞의 금은 보아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는 그가 평소에 품고 있던 갈증을 건드리고 있었다. 붉은 불꽃을 두른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적토마. 그 위용 앞에서 여포는 눈이 번쩍 뜨였고 얼굴 가득 감격이 번졌다. 형께서 이처럼 귀한 말을 주시니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만 의리로운 것이네. 어찌 자네에게 보답을 바라겠는가. 이숙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포는 마음을 놓고 술자리를 차리게 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숙은 마침내 본론에 들어갔다. 자네와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자네 아버님도 한번 뵈어야겠네. 그동안 무고하신가? 그 말에 여포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께서 취하셨군요. 제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여러 해입니다. 이숙은 소리내 웃으며 되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네. 나는 자네의 의부, 정자사를 말한 것이라네. 그 말에 여포의 얼굴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정원과 여포의 사이는 세상에 알려진 것만큼 깊지 않았다. 정원은 여포를 아꼈지만 군율에 엄격했고 잘못은 용서하지 않았다. 여포는 그를 존경은 했지만 따뜻한 부정보다는 무서운 주인을 대하는 느낌이 더 강했다. 이숙은 여포의 표정을 살피며 교묘히 끼어들었다. 자네가 정권양의 곁에 있는 건 정말로 마음이 가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여포는 결국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맞습니다. 정자사께서 저를 아껴주시긴 하지만 저 또한 나아갈 곳이 마땅치 않아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이숙은 속으로 웃으며 겉으로는 감탄한 듯 말했다. 자네 같은 인물이 어찌 그런 곳에 있을 사람이겠나? 세상이 자네를 우러러보고 군왕이 되려는 자들이 너를 원하고 있는데 어찌 여태 머물러 있단 말인가? 여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스럽게도 저는 아직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깃들고 현명한 신하는 그 주인을 골라 섬기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면 후회만 남게 되지. 여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조정 사정을 잘 아시니 당대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아우에게 충심을 다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미 여포의 마음속에서 정원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숙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엔 지금 조정에서 동탁만 한 인물이 없을 걸세. 그는 어진 이를 공경하고 선비를 예로 대할 줄 알며 상과 벌이 분명하니 틀림없이 큰일을 이룰 자라네. 여포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 말은 마치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길이 눈앞에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동탁이 그렇게 큰 인물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서로 칼을 겨눈 사이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뜻인가? 자네가 동탁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이제는 갈 문도 길도 없다 이 말인가? 이숙은 귀를 의심했다. 여포는 진심이었다. 말투에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다. 이숙은 속으로 기뻐하며 마침내 가져온 예물을 풀었다. 황금 천냥, 구슬, 옥으로 만든 띠까지.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했다. 이게 뭐여? 여포가 놀라 물었다. 이숙은 사람들을 물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모두 동공께서 자네를 사모하여 보낸 물건일세. 아까 그 적토마 또한 마찬가지. 자네의 재주를 귀히 여기신 결과지. 그 말에 여포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원의 곁에서 검소한 삶을 살아온 여포에게 이 정도의 후대는 생전 처음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자였다면 이숙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심을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포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동공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숙은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나 같은 재주 없는 자도 호분 중랑장의 자리를 받았네. 자네라면 얼마나 더 높이 오르겠는가? 그 말은 여포의 귓가에 꿀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마음속 갈등을 잠시 꺼냈다.
다만 정원 자사께 아무 공도 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은 곧 결단을 앞둔 자의 마지막 양심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성 안에서는 곧 운명을 뒤흔들 칼날이 빛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원은 어질지 못하니 내가 이미 그를 배웠다. 나는 이제 동장군을 따르려 한다. 나와 함께할 자는 남고 떠날 자는 떠나거라. 여포는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다. 그의 발밑에는 정원의 잘린 목이 있었다. 충격과 배신, 공포가 뒤섞인 침묵 속에서 많은 병사들이 무기력하게 흩어졌다. 그날로 정원의 군세는 와해되었고 여포는 피 묻은 칼끝을 들고 곧장 이숙을 찾아갔다. 이숙은 여포를 동탁에게 인도했다. 동탁은 여포의 등장에 감격해 술상을 차렸다. 전날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거드름을 피우던 동탁은 이날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절을 올렸다. 장군을 얻은 것은 가뭄의 단비를 얻은 것과 같소. 하늘이 내게 내린 복이요, 나라의 큰 기둥이요. 여포는 놀란 몸을 숙이며 탑했다. 공께서 이처럼 하찮은 저를 환대해 주시니 감격할 따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공을 제 의부로 받들겠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사나운 이리와 교활한 승냥이가 형제를 맺는 듯했다. 뒤틀린 의리가 손을 잡은 것이다. 여포의 기수는 단순한 전력 보강 이상의 의미였다. 낙양성 안에서 동탁에게 맞설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원의 군사는 사라졌고 여포는 동탁의 칼이 되었다. 그날 이후 동탁은 스스로 전군을 장악하고 자신의 아우 동민을 좌장군에 여포를 기도의 겸 중랑장에 봉했다. 도성 안의 군사력은 완전히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바로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인형을 세우는 일. 동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저택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천여 명의 갑옷 입은 군사들이 잔치장 안팎을 경비했고 여포는 그 중심에 서서 좌우를 지켰다. 검은 칼날들이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잔치는 전례 없이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피보다 무거웠다. 이날은 제왕의 목이 떨어지는 날이었다. 9월 보름 운명을 가르는 날이 밝았다. 동탁의 부중에서 벌어진 연회. 태부 원해를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눈빛은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천자가 폐위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누구도 이 일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마침내 동탁이 칼을 뽑아들며 연회장 중앙에 섰다. 지금의 황제는 어질지 못하고 종묘와 사직을 지킬 수 없소. 나는 고사를 따라 현 황제를 패하고 홍농왕으로 강등하려 하오. 대신 진류왕을 새로운 황제로 세울 것이며 이 뜻을 거스르는 자는 정원처럼 죽게 될 것이오.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 순간 원소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되오. 천하는 동공의 것이 아니오. 황제께서는 아직 어린 나이로 죄라 할 것도 없는데 어찌 적자를 내치고 서자를 세우려 하시오? 이는 곧 반역이오. 동탁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내가 하는 일에 감히 토를 다는 자가 있단 말이냐? 이 칼이 무섭지 않느냐? 동탁이 원소를 향해 칼을 들자 원소도 지지 않고 칼을 뽑아들었다. 내 칼이 날카롭다면 내 칼이라고 무디겠느냐?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튀었다. 하지만 원소는 알았다. 처녀 갑사를 거느린 여포가 방천하극을 든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탁은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순간 모사 이유가 앞으로 나섰다. 아직 일이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여선 안됩니다. 동탁은 노기를 누르고 칼을 거두었다. 원소는 칼을 손에 쥔 채 대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가 곧장 말을 타고 자신이 세력을 키워온 기주로 떠났다. 원수가 떠난 후 동탁은 먼저 원수의 숙부 원해를 회유하여 폐위를 승인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백관들도 강제로 뜻을 따르게 했다. 결국 황제 폐위가 결정되었고 새 황제의 즉위일은 9월 보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동탁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연회장에서 칼을 빼들며 대들던 원소를 그대로 놓아보낸 것이 걸렸다. 그는 신임하던 시중 주비와 교의 오경을 불러 물었다. 원소를 어찌해야 좋겠는가? 주비는 신중히 답했다. 공께서 억지로 원소를 잡으려 하시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씨 가문은 널리 덕을 쌓았고 원소는 이미 많은 호걸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가 뜻을 품고 무리를 모은다면 산동은 공의 통제 아래 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달아난 것은 두려움 때문일 뿐입니다. 오히려 태수 자리를 하나 내려 관용을 베푸신다면 그는 감동할 것이며 반역의 뜻은 없을 것입니다. 동탁은 그 말을 곱씹었다.
아직도 원소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용서냐 숙청이냐. 원소는 일 꾸미기를 좋아하긴 하나 결단력은 부족한 자입니다. 태수 자리를 하나 내리셔서 마음을 다독이는 편이 낫습니다. 오경의 말이 동탁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미 주비 또한 비슷한 조언을 했기에 동탁은 마침내 결심했다. 원소에게 발에 태수직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당장은 가장 무난한 수였고 민심을 어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보름. 결정의 날이 왔다. 동탁은 조정의 문무백관을 모두 불러들이고 소재를 가덕전으로 부르게 했다. 수천 명의 갑옷 입은 병사들이 정각을 에워싸고 동탁은 직접 칼을 들고 중앙에 섰다. 천자가 자질이 부족하여 온 백성의 임금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에 책문을 읽겠다. 모두 귀 기울이라. 동탁의 말이 떨어지자 모사 이유가 앞으로 나와 책문을 읽기 시작했다. 소재가 어질지 못하고 위험이 없음을 논하고 하태우가 동태우를 독살했다는 죄를 들어 참소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반면 진료왕은 지혜롭고 덕이 높다고 찬양했다. 글은 화려했으나 그 속내는 너무도 뻔했다. 그 말들엔 의도 없었고 턱도 없었다. 오직 칼끝 같은 말뿐이었다. 백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면 바로 칼이 목을 베리라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책문을 마치자 동탁은 좌우를 향해 호통쳤다. 소재를 끌어내리라. 갑사들이 달려가 어린 황제를 옥좌에서 끌어냈다. 황제의 옷자락이 질질 끌렸고 끌어안친 뒤엔 옥새와 인수를 강제로 빼앗았다. 북쪽을 향해 절하게 한 소재는 신하의 자리로 강제로 떨어졌다. 그리고 곧 하태우도 끌려 나왔다. 예복을 벗긴 채 무릎 꿇게 된 모자는 서로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백관들 중 눈물 흘리지 않은 이 없었다. 천자를 패하고 권세를 농단하는 자를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 그날 한나라 조정은 무너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침묵과 두려움 속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던 순간 연회장 안에 울림처럼 터진 외침이 있었다. 동탁 이 역적놈아. 내 놈이 감히 하늘을 속이려 하느냐. 내 이목에 피를 뿌려서라도 내 죄를 꾸짖겠다. 그 말과 함께 상아로 된 막대가 동탁을 향해 휘둘러졌다. 놀란 무사들이 그를 끌어내자 정체는 상서 정관이었다. 동탁은 분노에 휩싸여 즉시 정관의 목을 베게 했지만 정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동탁을 향해 꾸짖었다. 훗날 이 의로운 죽음을 기리며 시가 지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권력은 흘러가는 것이었다. 동탁은 바로 진료왕 협을 옥좌에 올려 새 황제로 세웠다. 하태우에게 독살당한 왕민의 아들로 이때 겨우 9살이었다. 훗날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인물 바로 헌제였다. 비극적이게도 소재는 4월의 즉위에 9월에 폐위되었으니 고작 5달 어린 제왕의 꿈은 그렇게 짓밟혔다. 동탁은 뜻을 이루자 곧 연호를 초평이라 바꾸고 스스로 상국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조회에서 고개도 숙이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정각을 오르며 칼을 찬 채 황제를 만나는 이가 되었으니 그의 위세는 천하를 누를 만했다. 이후의 조언을 받아 동탁은 명망 높은 선비들을 조정에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부귀영화를 쫓아 그에게 몸을 맡겼지만 끝내 등을 돌린 자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채웅이었다. 학자이자 문장가, 십상시를 탄핵했던 인물로 파직당한 전력이 있었다. 동탁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자 동탁은 분노하여 그의 일가를 멸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채웅은 마지못해 나왔다. 그런 채웅을 동탁은 오히려 귀히 여겨 한 달 사이 3차례나 벼슬을 높이고 시중으로 삼았다. 하지만 곧 동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첫 증거는 폐제와 하태우 그리고 당비를 모두 제거한 사건이었다. 동탁은 폐제를 영안궁에 가두고 외부 출입을 막고 감시를 붙였다. 음식과 옷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폐제는 울분과 하늘 노래로 토로했다. 그중 한 구절이 동탁의 귀에 들어갔다. 아득한 푸른 구름 저 너머 그곳은 나의 옛 궁궐이었네. 누가 충의를 들어 일어나 이 한을 풀어줄까. 이 시가 퍼지자 동탁은 더는 참지 못했다. 이유에게 명하여 무사 10명을 붙이고 폐제를 죽이라 명했다. 그때 폐제는 하태우와 당비와 함께 궁의 누각에 올라 있었다. 궁녀가 이유의 도착을 알리자 폐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이유는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을 내밀었다. 그 잔엔 독이 담겨 있었다. 누각이 폐제와 하태우 그리고 당비가 마주 앉아 있었다. 햇살은 봄날처럼 화창했지만 그 아래에는 차디찬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윽고 이유가 나타났다.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상국께서 봄날의 길상을 빌며 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말은 수상쩍었다. 하태우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진정 복을 비는 술이라면 내가 먼저 마셔보아라. 그 말의 이유는 본색을 드러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좌우를 불러 단도와 흰 비단을 가져오게 했다. 술을 못 마시겠다면 이 중 하나를 택하시오. 당비가 나서서 대신 죽게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이유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밀쳐냈다. 그리고는 하태우를 향해 싸늘히 말했다. 당신부터 마시시오. 하태우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내 당당했다. 그녀는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인 친오라비 하진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이 모든 화의 시작은 하진이로다. 저 역적 동탁을 불러들이다니. 그러자 이유가 폐제를 향해 돌아섰다. 전하, 이제는 결단하실 때입니다. 폐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어머님과 작별할 시간을 주시오. 그는 하태우와 포옹한 채 목 놓아 울었고 이내 눈물을 닦으며 슬픈 노래를 읊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해와 달도 숨는다.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려 하니 신하의 칼날 아래 내 생명도 길지 못하겠구나. 대세는 이미 기울고 남은 건 헛된 눈물뿐이네. 폐제의 노래가 끝나자 당비도 답가를 지어 불렀다. 하늘은 무너지고 땅조차 울고 나는 황제의 아내였으나 따라가지 못하는 한이여. 죽음과 삶의 길은 갈리니 우리는 이별할 뿐. 남겨진 나는 어찌하랴. 가슴에 슬픔만이 남네. 두 사람은 노래를 마치고 서로를 부여안고 울었다. 그 절절한 통곡에 무사들조차 칼을 멈칫했으나 이유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소리쳤다. 망설일 것 없다. 처치하라. 하태우는 마지막까지 동탁과 이유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동탁은 우리 모자를 핍박했으니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너희 역적들도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이유는 자신이 직접 하태우를 찔러 죽였고 이어 무사들에게 폐제와 당비를 죽이라고 명했다. 그렇게 한 시대의 그림자는 마침내 피로써 닫혔다. 이유는 돌아가 그 전말을 동탁에게 보고했고 동탁은 무덤덤하게 그들의 시신을 성 밖 들판에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묻어버리게 했다.